이제 뭐 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이 실습의 시장은 우리 책도 썼지만 캐글 데이터를 이용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캐글 데이터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현재 공개 데이터로 캐글이 굉장히 가치가 높은 거예요. 혹시 캐글 들어보셨나요? 캐글 들어보신 분 손 좀 들어주세요. 많이 알고 계시죠? 맞아요. 우리 데이터 분석 회사에 계시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 캐글에 가면은 거의 모든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공개 데이터가 오픈돼 있고 그 데이터가 일반 곳에서 구하기 어려운 데이터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쨌든 거기에 온갖 세계의 유수한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한 거냐 하면은 경연대회를 벌이다 보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한번 내가 보기에는 우승했다.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시는 거야. 그 정도로 지금 사이트 영향력도 있고 별 것도 많아요. 그래서 교재 만들 때 캐글에 있는 데이터를 한 대여섯 개 가져와 가지고 사례별로 분류 예측 아니면은 뭐 시계열 이상 탐지 이런 영역으로 좀 썼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도 있냐면 이 캐글 데이터를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경영적 전략적 활용에 대한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분석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석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연습도 좀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진행을 해요. 그래서 캐글 데이터 중에서 가장 쉬운 예를 하나 가져온 거예요. 가장 쉬운 예. 가장 쉬운 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대출 평가예요. 우리나라에서도 필요하고 지금도 뭐 하고 있냐 하면 이미 상당 부분 뭐가 돼 있냐 하면 정형화가 돼 있어요. 그 모델링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최근에는 이제 대출 시장 이게 기업용 대출 뭐 개인용 대출이 있지만 대출 시장에 뭐를 반영하려고 애를 쓰냐면 비정형 데이터를 넣으려고 애를 써요. 그 비정형 데이터 중에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가 뭐냐 하면은 그 통신사 데이터. 그 통신 데이터하고 은행 기록 관련돼 있는 데이터를 합치면은 되게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아니면은 기업용 대출 평가 시스템에는 뉴스, 기업 뉴스에 대한 데이터들을 지금 뭐 해보려고, 활용해 보려고 애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정형 데이터의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형태로 지금 대출이 진행이 되면서 아마 이 모델이 잘 되게 되면은 중위험군에 대한 배려를 못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냥 저위험군은 제1금융권에 다 대출해주고 있고 소위 얘기하는 이제 고위험군은 저축은행이라든지 그 밑으로 내려가는 이제 대부업체 프레임으로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중간 과정에 있는 사람들의 대출 메커니즘을 찾아내면은 거기가 엄청난 시장이에요. 그런 이제 노력들이 되게 국내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제 독일의 신용평가 데이터에 이런 변수들이 있는 거야. 이런 변수들을 지금 가져온다. 그래서 가져와서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10,000개 데이터, 1,000개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자, 원래는 이제 캐글에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캐글 사이트에 접속해서 가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해서 저먼 크레딧 리스크라는 어, 키워드를 치면은 그 페이지에 들어가게 됐고 거기에 가가지고 확인해서 뭐 하면 다운로드 이렇게 시키면은 우리가 CSV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데 시간 세이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미 제가 받아놨어요. 어디다 받아놨냐면 여기다 받아놨어요. 클라우딩에. 그래서 저도 지금 받으려고요. 같이 받아요. 실습 준비됐죠? 그래서 제가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도 받아주세요. 이제 실습 들어가는 거예요. 받으면 이제 받아놓고 그리고 뭐 하려냐면 위세의 와이스 프라핏을 갈라 그래요. 자, 자 들어오시면 이게 메뉴예요. 그 모델을 학습하고 모델을 관리하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메뉴고 현재 모델 개수가 뭐고 데이터 개수에서 여기에 대한 거는 일종의 모델 학습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모델에 대한 정리가 지금 되어 있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기본적인 메뉴고 여기 유형별 모델로 회귀와 군집과 분류로 나눠서 정리가 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자, 파일 업로드 프레임으로 가야 돼요. 그죠? 파일 업로드 하려면 어디 갔어요? 모델 학습에 가서 파일 업로드, 모델 학습을 누르면 파일 업로드 기능이 여기 있어요. 눌러보세요. 파일 업로드를 하겠다. 한 번만 더 해보려고요. 드랍 파일 투 여기서 넣어야 되는군요. 복잡했군요. 여기다 넣어야 돼. 이렇게 넣었어야 되네. 이 자리에서 넣어야 되네. 아니면 여기서 뭔가 옵션이 있을 텐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셨나요? 음. 오케이. 다 들어오시면 이제 뭐 하기 시작하냐면 뭐 하려고 그래요? 데이터를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현재 여러분들 어디까지 와 있냐면 이제 점원 크레딧 데이터라는 데이터를 올려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한번 올라오면 이 데이터는 계속 여기 있어요. 공간에 대한 문제점만 없는 한 데이터는 계속 올라가 있으니까 자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뭐 해보고 싶다. 전자 신용평가 모델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만 간단하게 하는 번만 해보면 다른 것도 쉽게 연상이 되니까 한번 눌러볼까요? 선택. 아유 참 어려웠어요. 선택 눌러주세요. 저거 된 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략적으로 데이터는 알잖아요. 어떤 데이터인지 아까 설명해서.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 변수명이 있고 변수 유형이 있어요. 데이터 분석할 때 변수 유형은 되게 중요한 정보예요. 그래서 얘가 연속형 변수냐 아니면은 목적형 변수냐 아니면 순서형 변수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의미가 많이 달라져요. 해석하는데 최대 최소값은 우리 기본이 갖고 있는 뭐예요? 통계적 이슈예요. 중복 있고 특히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결집값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원래는 이 오토 와이스 프라핏을 안 쓰면 엑셀이나 아니면 통계 프로그램 가서 일일이 다 제가 옵션을 줘가지고 찾아내야 돼요. 여기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 선택해서 탐색에 들어오면은 이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사용할 거냐 말 거냐에도 정리가 돼 있고 목표 변수, 종속 변수가 뭔데, 너가 하고 싶은 일이 뭔데, 라는 것에 대한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까지 돼 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여기 보시면 이 하우징이 뭔데? 일단 잡부터 봐야겠네. 잡이 원래 무슨 거냐면은 코딩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아까 우리 데이터를 안 봤네요. 0, 1, 2, 3으로 선택되어 있는 변수예요. 근데 얘가 이제 0, 1, 2, 3에서 코딩을 해놓으니까 얘를 숫자로 보는 거예요. 사실 이 집을 갖다가 얘가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면 렌트하고 있느냐 월세 내냐 뭐 등등등등에 대한 이 분류 기준인데 얘를 지금 뭐 한 거냐면 누메로 인식하고 있으니까 얘를 고쳐주는 거예요. 고쳐주려면 뭐 하면 돼요? 눌러가지고 얘 누메릭이 아니라 카테고리 변수야 라고 이렇게 지정해 주는 거예요. 물론 누메릭으로 그냥 해도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모델 학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또 모두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결집값 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결집값 보면은 이 미국은 세이빙 어카운트하고 체킹 어카운트를 나눠서 관리해줘요. 은행에 딱 가면 세이빙 어카운트는 뭐 하는 용으로 주로 돈 저축해가지고 끌고 있는 용으로 하고 체킹 어카운트는 거기는 책을 써요. 책.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저 수표, 자기합 수표 같은 걸 쓰기 때문에 체킹 어카운트가 따로 있는데 해외는 그래요. 지금 체킹 어카운트는 매달 쓰는 비용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되게 나름대로는 가치가 있고 세이빙 어카운트는 돈이 좀 생기면 넣어놓는 그냥 카운트라서 그렇게 영향력이 높지 않은 영역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이빙 어카운팅에 돈 넣어놓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기 뭐라 그러지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그냥 돈 벌어서 그냥 그때그때 쓰는 프레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어쨌든 세이빙 어카운트의 이 데이터는 뭐 할 필요가 있다. 이 결칙치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뭘로 하는 거냐면 세이빙 어카운트 데이터를 뭐 하겠다. 1000개 중에서 183개니까 차라리 안 쓰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뭐예요?
일단은 빼버리는 거예요. 빼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상세 보기로 가서 돋보기 모양이 어디가 있나요? 못 찾고 있어요, 저도 지금. 다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지금 제가 여기서 먼저 제거해내서 그래요. 쓴다고 가정하고 처음부터 가서 여기서 데이터 정지에 가가지고 이거 나 제거할 거야. 제거한다고 이미 돼버려갖고 이미 제거가 돼버렸어요. 그 지금 이미 817개 있으니까 안 돼요. 그 자리에서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저처럼 지금 아까 내가 미리 해놓고 하니까 뭐가 됐냐 하면 사용 안 하는 프레임으로 지금 정리가 된 거예요. 817개. 그 다음에가 또 이제 뭐가 있냐 하면 체킹 어카운트도 결집값이 295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또 제거하면은 지금 제거하는 거하고 사용 안 하는 거하고 차이는 뭐냐면 제거를 해버리면은 데이터 그 관련돼 있는 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 수가 없어지는 거고 290대에 300개 가까운 걸 없앤다는 거는 거의 데이터의 반을 없애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거하기에는 조금 껄쩍지근한 거예요.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뭘로만 해놓는 거냐면 사용 안 하겠다. 라는만 하는 거예요. 체킹 어카운트는. 그러니까 817개는 하면서 뭐 하는 거냐면 제거하는 형태로 해서 817개 그대로 쓰고 이거는 변수로 안 쓰겠다는 뜻이에요. 체킹 어카운트는. 아쉽지만은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라고 지금 이제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물론 쓰면서 결집값 있는 부분을 빼고 평균으로 뭐 대체해서 할 수도 있고 뭐 방법은 많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표 변수를 뭐냐 이거. 여기에 목표 변수는 뭐냐면 이 개개인의 신용평가 리스크 정도예요. 그거를 예측하는데 나이나 성별이나 직업이나 집의 소유 유무나 뭐 아니면은 빌린 기간이나 이런 거 목적이나 이런 건데 어쨌든 이 리스크가 뭐다. 나는 뭘로 쓸 거야? 목표 변수로 쓸 거야라고 하고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작업이 돼야지 이게 소위 얘기하는 지도 학습의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스크를 예측하는데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의 데이터를 봤더니 데이터의 유형과 결집치에 대한 거를 내가 나름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마음대로 해도 돼요. 했다가 다시 뭐 하면 되니까. 저장 안 하고 다시 또 불러서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는 이것저것 해보는데 문제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한 거예요? 선택. 그래서 이제 가면은 데이터 준비가 된 거야. 그런데 이제 되게 편리하고 좋은 게 뭐냐면 이것도 우리가 이제 원래 통계 분석을 돌려야 나오는 건데 이 리스크를 측정하는데 중요도 값들이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뭐가 되게 중요하게 나왔어요? duration. 응?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대출의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가 리스크를 측정하는데 되게 중요한 변수가 나온 거예요. 약간 우리의 상식하고 좀 다르긴 해요. 대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집의 유무나 돈의 소유나 이런 건데 여기서는 독일 데이터에서는 리스크가 나온 거고 한국은 지금 이 신용평가 모델, 나이스 평가 정보의 신용평가 모델을 하면 최근에 뭐를 해보니까 통신 정보를 이용했더니 그 고위험군에 대한 게 뭐 예측력이 지금 거의 뭐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돈이 없고 없더라도 뭐는 악착같이 갖고 있냐면 핸드폰은 갖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비 안 내면은 정지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시정평가에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저게 탑저널에 한번 실린 적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구나. 그럼 보면 듀레이션부터 시작해갖고 이 모델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요도 기능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원래는 뭐예요? 내가 봐서 필요 없는 거는 여기서 또 제외할 수도 있어요. 나 사용 안 하겠다. 나 이거 뭐 거의 사용 영향력이 없는데 사용 안 할래 이렇게 지울 수도 있지만 모델에 대한 어떤 것들이 가치 있는지에 대한 건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대개는 그냥 돌려보자 이렇게. 그래서 나 이거 다 돌려볼 거야. 다 돌려갖고 나 의미를 찾아볼 거야. 그래서 선택을 하는 거야. 현수력 안 하고.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요? 이제 분류 알고리즘에 대한 이제는 데이터가 됐고 피처 선택이 끝난 거야.
그러면 분류 알고리즘 뭐 할래? 라고 나오면 얘가 이게 지금 제가 화면 너무 크게 해놨어요. 작게 할게요. 이 뭐가 이 저 와이즈 프라핏이 이거는 지도 학습의 전형적인 프레임으로 종속 변수가 카테고리로 돼 있으니까 얘가 이걸 추천해 주는 거예요. 분류 알고리즘. 회계 알고리즘은 예측하는 데 쓰는 거예요. 뭐 주가 변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시계열 데이터들 예측하는 데 쓰는 거고, 군집 알고리즘은 그룹핑 해가지고 비지도 학습 프레임의 베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똑똑한 거예요. 그 종속 변수의 유형과 독립 변수의 유형을 보고, 야 너가 보기엔 너 이거 군집 분류 알고리즘 쓰지? 라고 추천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분류 알고리즘을 늘리면 뭐가 있냐면 디시전 추리가 있고, 디시전 추리를 기본으로 한 그 앙상블 모델들, 랜덤 포레스트라든지 그레디언 부스팅이라든지 엑시 부스트라든지, 특히 이그 분류 모델의 통계학적인 모델 중에서 가장 파워풀한 로지스틱 리그레션 프레임도 있고, 그다음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는 딥러닝 프레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파라미터를 정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쉽지 않은 문제. 쉽지 않은 문제인데, 어쨌든 얘가 지금 추천해 준 거는 지금 우리가 이것 중에 선택하면 되고, 제가 가장 쉬운 이제 디시전 추리를 지금 선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택하면 제가 지금 끌고 와서 제 화면 지금 의사결정나무 모형 보이시죠? 보이셔요? 자, 그 분류 알고리즘 의사결정나무는 지금 뭐 XG 부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랜덤 포레스트에서 모든 이 방법의 기본이기 때문에 원리를 좀 이해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준비한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의사의 디시전 추리잖아요. 디시전을 내리는데 추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추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의 뜻은,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분류를 한다, 물고기를. 그러면 이제 물고기의 색상별로, 그다음에 줄무늬별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물고기를 분류한 거는 이런 방법으로 분류를 한 거예요.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보면은 이게 먹는 거야, 못 먹는 거야 따라 가지고, 못 먹는 거다 그러면 1번, 이 고기는 못 먹는 거야. 못 먹는 거는 그냥 그 한 방으로 그냥 끝난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거라면 색상이 빨간색이냐 흰색이냐 초록색이냐 파란색이냐에 따라 가지고 색상별로 분류해서 들어가다가, 빨간색 끝났고 레프트 여기로 이 그룹으로, 그다음에 흰색도 끝나가지고 레프트 세븐 끝났고, 초록색인 경우에는 뭐를 따져야 된다. 줄무늬를 따져갖고 줄무늬가 있으면 레프트 3, 줄무늬가 없으면은 레프트 4로 가는 거다. 그다음에 파란색이라면 줄무늬가 있으면 레프트 5, 없으면 레프트 6로 가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의사결정나무 모형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모델이 만들어지면 이런 새로운 고기 유형이 딱 들어왔을 때, 너는 봤더니 뭐야, 식용 가능하면서 파란색에 줄무늬가 없는 애네, 레프트 6로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식용 가능한데 빨간색이네, 그 F2로 인정하면서 분류되는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 디시전 트리 모델이 머신러닝 기법의 가장 기초 모델이에요. 가장 기초 모델인 이유는 뭐냐면 이 모형 자체가 인간의 해석이 가능해요. if A then B로 해가지고 if 뭐뭐뭐뭐 하면 then 뭐뭐뭐뭐 하다는, 소위 얘기하는 인간의 지식으로 기계가 만들어낸 지식을 해석할 수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측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의사결정나무 모형에 대해서는 많은 그 업체에 계신 분들이 선호해요. 이거 왜 그렇게 결론이 나왔다고? 이거 이 원리로 나왔구나 라고 해석이 되는데, 뭐 CNN이라든지 딥러닝 방법 또는 이 머신러닝 방법의 통계적 기법이 아닌 영역은 해석 불가능한 것 때문에 성과가 좋아도 그렇게 막 그 확실한 적이 들기 전에는 어글리를 잘 안 한다. 그래서 어쨌든 의사결정나무는 제가 보기에는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분류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진위 개수예요. 진위 개수를 쓴 게 이제 C 5.0, 4.5 프레임인데, 진위 개수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위 개수는 우리 소득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수로 써요. 그래서 대한민국 소득의 불평등이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 0.4 정도 되다가 최근에 점점 이제 깊어지고 있어요.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들이 갭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위 개수가 지금 0.5를 넘어갔어요. 저희 나라도. 0.5를 넘어가면서 소득 불평등의 이슈가 지금 점점 나오고 있는데 그 진위 개수예요. 진위 개수의 공식은 1 마이너스 불순도의 제곱이에요. 불순도 확률의 제곱이고 쉽게 계산하면 위에 있는 물고기는 다 동일한 모양이에요. 6개 중에 6개가 동일하기 때문에 1 마이너스 6분의 6 스퀘어에서 이게 0 나오면은 다 동일하다. 우리 소득으로 생각하면은 다 동일한 소득을 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집단 투 같은 경우는 3개는 같고 3개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1 마이너스 6개 분의 3 제곱 더하기 6개 분의 3 제곱해가지고 계산하면 0.5. 0.5 진위 개수인 거예요. 지금 이 맨 마지막 거로 치면은 2개는 같고 2개 요거는 같고 나머지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6개 중에 제곱 자승, 6개 중에 하나 자승, 하나 자승, 하나 자승, 하나 자승해서 1에서 빼니까 0.77에서 진위 개수의 불순도라는 거는 얼마나 동일성이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진위 개수 값이 큰 거예요. 그러면 이 디시전 추리의 진위 개수를 이용한 거는 뭐부터 찾는 거냐 하면 불순도를 가장 잘 분류할 수 있는 것부터 그 변수를 찾아가지고 그 변수가 식용이었던 거야. 식용부터 찾아가지고 이거 다 해봐요. 무식하지만. 식용도 돌려보고 색상도 돌려보고 줄무늬도 돌려보고 난 다음에 진위 개수 값이 가장 큰 거를 첫 번째 두고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그걸로 끝나면 끝난 거고 그 다음에 가서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진위 개수 색상하고 줄무늬 해본 다음에 색상으로 가고 그 다음에 줄무늬로 해서 정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결정나무의 기본이구나 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 그 방법을 사실은 우리가 뭐 해야 되는데 모델링을 다 하고 프로그래밍을 다 짜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서 뭐 해야 되냐면은 이 의사결정나무의 가장 큰 이슈는 과적합이에요. 왜냐하면 100% 분류를 다 하려고 세팅되어 있는 게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그 100% 분류를 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일반화의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다른 모델에 적용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잘라야 돼요. 어딘가에서 잘라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라미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다는 게 많이 해본 사람은 감으로 알아요. 경험으로 알아요. 이거 한 3번째, 4번째쯤에서 자르면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변수나 이런 특성을 보건데 여기 중에서 모델을 갖고 4, 5, 6 정도를 돌려보면서 답 내면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하는 거냐면 우리 여기 오토 머신러닝의 이거 개발자 분이 훌륭한 분이에요. 누군지 모르지만 연구소장 박수 쳐줘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파라미터를 뭐예요? 기존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 개를 다 해봤는데 뭐 인간이 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과 비교는 결국은 뭐냐 하면 어떤 모델에서 파라미터를 어디에서 찾아갖고 정리했을 때 가장 베스트냐를 일일이 손으로 다 프로그램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아주 손쉽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선택, 주어진 거니까 선택하시면 그냥 돼요. 빵. 돌았어요 벌써 사실은.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통계하고 이 머신러닝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통계학은 이 모집단에 대해서 샘플을 뽑아가지고 그 샘플의 통계량을 가지고 모집단에 대해서 어,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0%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95% 신뢰 구간에서 99% 믿을 만한 구간에서 나는 이렇게 얘기할 거야 라고 하는데 데이터 마이닝 내지는 이 머신러닝 영역은 빅데이터로 활용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샘플을 1000개만 쓰니까 빅데이터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이게 그냥 뭘로 바뀌면 돼요? 1000개가 그냥 수십만 개, 수백만 개로 바뀌면 빅데이터예요. 그러니까 같은 방법의 프레임으로 갈 때 검증하는 방법이 이게 맞다 틀리다 일반론적으로 쓸만한 거야 아니야 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스플리트를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쪼개는 거예요. 데이터를 쪼개가지고 하나는 뭘로 훈련하는 용도로 쓰고 하나는 뭐 하는 거냐면 검증하는 용도로 써요. 그래서 이 데이터 평가 비율도 여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너가 선택해서 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할 적에 얼마를 선택하냐면
일상적으로 여기도 답이 없어요. 이것도 인간이 이제 경험에 의해서 세팅하는 거고, 아주 희귀한 케이스, 뭐 예를 들어서 보험 사기라든지 뭐 이런 어떤 금융 사기 같은 문제를 적발하는 경우에서는 전체 데이터의 한 1,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가능한 한 표변 모집단 특성에 맞게끔 뭐 9대 1, 9.5대 0.5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훈련시키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이런 신용평가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8대 2 내지는 7대 3이에요. 그냥 그저 우리가 옮겨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평가 프레임을 한 30% 할래. 이렇게 선택하면 돼요. 되게 편리한 거 이것도. 그 다음에 교차 검증이라는 프레임을 넣어가지고, 교차 검증이 일종의 뭐냐 하면은 랜덤 샘플링 개념이에요. 데이터가 많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이게 이제 고도화돼서 발전한 게 뭐냐면 랜덤 포레스트라든지 아니면 엑시즈 부스트라든지 이런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교차 검증의 프레임을 어디를 잡아줄래? 한 5번 프레임에 대한 거를 내가 염두에 둘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정리해서 정의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그 다음에 그냥 실행하면 끝났어요.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 도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설명하면서 했지 여러분들이 직접 그냥 갖고 하면은 데이터 갖고 결과물 보는데 얼마 정도 걸려요? 5분 정도면 돼요. 큰 이슈만 없다면. 그리고 그냥 일반인들이 이론에 대해서 개념만 있으면 돼요.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를 전혀 할 필요는 없어요. 아, 컨셉만 이해하고, 아, 이게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거구나. 결과물이 나온 거구나. 그래서 굿을 뭘로? 굿을 해결한 이거. 배드를 배드라고 한 거.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하는 우리가 애큐리시예요. 정확도예요. 근데 모두 있을 경우가 있냐면 신용평가 모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아시다시피 돈 잘못 빌려줬다가 띄는 게 엄청난 큰 리스크예요. 같은 리스크가 아니에요. 좋은 고객인데 돈 안 빌려줘가지고 그 수익을 못 내는 경우보다 나쁜 고객인데 잘못 생각해가지고 돈을 빌려줬다가 띄면 그게 큰 리스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뭐 한 거냐면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분류하는 거예요. 정밀도라는 거는 배드를 배드로 잘 분류했느냐. 그러니까 정밀도 관점에서 보면은 배드를 배드로 잘 분류한 이거 되게 중요한 영역이에요. 시험 평가에서는. 굿을 굿으로 잘 분류한 배드를 실제 배드로 잘 분류했냐라는 관점으로 계산해 보면 사실은 재현율이 조금 뭐하다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디시전 트리 모델은 여기에 그렇게 좋은 모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현재 지금 학습하고 계시니까 그럼 디시전 트리 아니고 엑스지 부스트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 랜덤 포레스트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 이런 거 여러분이 한번 돌려보세요. 돌려보면서 이 값이 뭐하는 F1 스코어까지 이 값이 좋아지는 것에 대한 거를 이제는 2, 3분씩 뭐 모델만 다른 거 선택하면 되니까. 그러면서 뭐 하는 거냐면 소위 얘기하는 머신러닝이 갖고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테스트를 다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보다 랜덤 포레스트 괜찮은데 엑스지 부스트 괜찮은데 이거 CNN 해봤더니 생각보다 엄청 낫네. 그러면 그때 뭐 해야 돼요? 그때부터는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시면서 아 이런 형태의 유형의 데이터에는 이런 방법들이 괜찮구나라는 것에 대한 저걸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얘네가 이게 맞는 모형이다. 그러면 이제 이 추리 그래프를 어디서 보더라? 모델 실행해서 그래프가 여기 있나? 다운로드 해야 되나? 맞아요. 추리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디시전 추리 모델이 나온 거예요. 이게 왜 5개로 돼 있냐면 처음에 옵션을 5개를 줬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5개를 아마 4개를 줄이면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6개를 줄이면 더 늘리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Nobody knows it. 그거는 뭐냐 하면은 알고리즘이 갖고 있는 한계야. 그러니까 이 딥러닝 포함해서 머신러닝 기법의 특성은 뭐냐면 사람이 전문가가 끊임없는 트라이 앤 에러를 해야 돼요. 근데 AI 기법이 묘하게 어떻게 돼 있냐면 트라이 앤 에러의 베이스예요. 그리고 그게 아직까지 우리가 통계라든지 수학적 기법에 의한 로지컬 띵킹 프레임으로
과학이 발전했는데 앞으로의 다가오는 사회는 디자인 띵킹 시대예요. 그래서 AI가 하듯이 트라이앤 에러를 하면서 사실은 모델의 적합, 최적화 프레임보다는 공감이라는 이슈가 훨씬 더 중요하게 떠오르는 사회로 바뀌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법론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뭐 할 필요도 있다. 내가 다양한 형태의 단순 반복적인 것 같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거를 시도하면서 거기서 뭔가 답을 찾아가는 연습이 되게 무식하고 가치 없어 보이는 듯 하지만 사실은 되게 좋은 연습이 됩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결과 다운로드 하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볼까요? 뭐야, 이제는. 그럼 이제 CSV 파일에 또 다운로드가 되면서 원래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이 돼 있었거든요. 이렇게 데이터 입력이 돼 있던 거에 이제 뭐예요? 프리딕션 밸류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원래 리얼 밸류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여기다가 프리딕션 밸류를 넣어가지고 모델이 보여준 것이 파일로 딱 저장이 돼서 뭐 할 수 있게끔 다양하게 그래프 기능이 좀 약하면 내가 원하는 그래프 형태의 파일을 쓸 수 있게끔 엑셀 파일로 정리가 딱 되는 되게 편리한 인터페이스도 잘 돼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잘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위세 아이텍이 훌륭하다. 어쨌든 대한민국의 빅데이터 전문 회사로서 해외에 엄청난 자금과 인력을 가지고 만든 오토 머신러닝 툴에 비해서 그렇게 꿀릴 거 없다. 이제 막 시작한 상태에서 이 정도 할 수 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성과가 되게 중요해요. 성과를 어떻게 트라이앤 에러를 해서 만들어낼 거에 대한 프로세스를 좀 더 보완해주면 아마 내가 보기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한판 승부를 벌이는데 큰 이슈가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여기 모델 확정하시면 저장하면 돼요. 이제 모델명 해가지고 뭐뭐뭐뭐뭐뭐 저장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계속 이거 모델 관리하면 돼요. 그럼 다시 내가 이제 데이터가 들어와가지고 이 모델을 이용해가지고 뭐 하려 그러면 다시 훈련을 시키고 만들려 그러면은 다시 돌리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려고 합니다.